예, 그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챕터에서 이번 주부터 이제 할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 챕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비선형 제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금 없어서 예, 비선형 제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PD 컨트롤, PID 제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도 사실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PID 제어도 비선형이 아닌가? 예, 선형 형태로 만들었고 어쨌든 적분하니까 예, 비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또 다른 종류의 비선형 제어기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실 것이고요. 이 비선형 제어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제어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들을 몇 가지 특이한 형태의 비선형 제어기들이 굉장히 쉽게 제어를 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선형 제어 관련해서는 뭐 되게 많은 사실은 한 300개 이상의 제어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제어기를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하나는 슬라이딩 모드 제어라고 불리는 SMC, 그리고 로봇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통 부를 수 있는 로봇 전용의 컨트롤러인 TDC, 타임 딜레이드 컨트롤에 대해서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어 관련된 것들은 뭐 PID 제어 이런 것들을 쉽게 많이들 해보셨고, 그다음에 뭐 이번 실습에서도 뭐 모터 제어 정도는 PID 제어를 해볼 계획인데 뭐 아직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험을 못 해보긴 했습니다만 이 PID 제어 말고도 좀 더 쉽게 빠르게 그리고 성능이 우수하게 할 수 있는 비선형 제어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선형 제어기는 굉장히 복잡한 게 사실 원칙적으로 되게 복잡하고요. 이게 되게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기본적인 로직 위주로 로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비선형 제어기를 접해 보실 거고요. 학부 과목들에서는 보통 이제 비선형 제어기들을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쉽게 코드로는 뭐 PID 제어가 세 줄이라고 하면 여기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제어기들이 뭐 한두 줄 정도 더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PID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잘 변형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뭔가 상급기관 또는 회사에 가서 제어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비선형 제어기를 한번 써볼까 해서 써보면 문제가 얼토당토하게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조직에서 뭐 귀염받고 뭐 승진하고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선형 제어기를 학부 과정에서 잘 안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학부에서 제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해가지고 쓰는데 한계도 있고 그리고 실험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많이들 잘들 학부에서 PID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선형 제어기를 학부 과정에서 잘 안 배웁니다만 저희가 뭐 PID 제어 관련된 거를 뭐 몇 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비선형 제어기까지 조금 욕심을 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성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마 한 2주간에 걸쳐서 비선형 제어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셨던 제어들 관련된 거를 조금은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상 자동 제어 책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도메인에서의 문제점들,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근궤적이라고 불리는 루트로 코스를 처리해서 폴과 제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룹 계열들, 오픈 클로즈드 룹 계열들 이해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는 주파수 대형만 보게 되는 보드 플롯들, 그래서 보드 플롯들만 확인해서 시간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 수업 첫 번째에서 제가 많이 얘기 드렸던 시간축이 있고 시간에 대해서 되게 도미넌트한 부분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거동만을 보고자 하는 것들 그리게 되면은 이제 보드 플롯들로 그리게 됩니다.
전부 다 복소수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영향을 받습니다만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뭐 리드 앤 레그 이런 것들 배우고서 각각 필터,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들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챕터가 바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 제어책에서 어디까지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부 과정에서의 마지막이 바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앞쪽까지예요. 그래서 리드 레그나 또는 뭐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정상 상태에 대한 것까지 배우고서 학부 과정이 끝이 납니다만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제어책 뒷부분에 보시면 전부 다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분야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아보시면은 학부 과정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앞부분까지 다루고 보통 대학원 과정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얘기를 하죠. 상태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기법들은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론인데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론 수업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각각 그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나 타임 딜레이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냐면 많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예제들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토대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졸업을 하고 나서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해서 오늘 뭐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스테이트 여러분들이 이미 머신러닝 계열들 수업에서 학습학 계열들에서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상태량, 상태값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뭔가 너는 지금 어떤 상태야? 나는 화가 나 있어. 나는 무슨 상태야? 나는 정상 상태야. 나는 천위 과정, 천위 상태야.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도 상태라는 한국말을 씁니다만 공학적으로 설명했을 때 스테이트는 정확하게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배열력을, 변수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거나 말거나 그냥 일정한 값들, 색깔, 이게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이건 빨간색,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태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요. 상태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의 상태가 지금 어떤데 지금 걔 완전 빡쳐 있어. 이런 것들, 시간에 대해서 변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고 수업이 지루하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상태 값들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스테이트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태 값들이, 변수 값들이 변하는 것을 전부 다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는 엄밀히 얘기해서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겠고요. 뭔가 이게 또 변수라고 하더니 함수가 되네.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전 오늘 배우신 것 중에 하나 세타 t는 a 더하기 bt 더하기 ct 제곱 더하기 dt 3승 이 녀석도 잘 보시면 각도 또는 위치라고 하는 녀석이 뭐예요? 시간에 대해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x는 xt로 표현되고 세타는 세타 t로 표현되는 것들, 이게 바로 상태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스테이트가 여러 개가 존재하면은 그 스테이트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지션,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도 있고 가속도도 있으면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벡터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스테이트 벡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셨던 mx2 더하기 cx2 플러스 kx는 ft 다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녀석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mck는 물성치니까 물성치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f 힘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니까 이것도 뭔가 상태값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 여기 있는 x, 이 수식을 풀면 x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궤적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들로 만들어져 있는
무언가 식을 만든다면 그걸 우리가 스테이트 이퀘이션,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이런 수식들은 이런 종류의 상태 벡터를 이용해서 상태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과정 전체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스테이트 벡터로 한번 지금부터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자동 제어를 배우시면서 이런 수식을 받고 뭐 또는 공학수학 기초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웠고 로봇공학에서도 이 수식들을 보셨죠. 미분 방정식인데 이 미분 방정식을 그냥 이대로 두면은 우리는 이걸 시간에 대해서 어떤 함수다라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얘를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보내면 시간에 대한 요소하고 일부 그 다음에 프리퀀시, 주파수 대역에 대한 문제들로 보겠다는 의도가 되겠고요. 근데 이런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쓴다거나 루트 근궤적, 루트 로커스 같은 방법들은 뭔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느끼고 있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되게 재밌는 어떤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냉전 모드였죠. 그래서 구소련, 동유럽권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아시아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시아는 뭐 그 자체가 중공도 있었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민주화 세력들도 있었고요. 일본은 봉건 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그 동서 진영이 무언가 냉전 때문에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 동서 지역끼리 교류가 없다 보니까 과학 문명들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격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한 번 더 이 사례가 나올 텐데 냉전 시대에 어쩌면 뭐 냉전 시대 때 벌어졌던 하나의 그 사례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유럽 쪽 미국이나 유럽 쪽 관련해서는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스테이트 벡터를 이용하는 상태 방정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자동차에서 배우고 있는 루트로커스라든가 뭐 라플라스 이런 컨셉들은 조금 더 러시아 쪽에서 지금 러시아죠 구소련 쪽에서 좋아하던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는 조금 뭐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70년대 뭐 이럴 때는 60년대 70년대에는 컴퓨터가 보급이 많이 안 될 때라서 소련 쪽에서는 되게 컴퓨터보다는 수학적인 방법론들을 굉장히 선호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서방 진영, 서방이라고 부르죠. 서방 진영 쪽에서는 무언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스테이트 벡터 관련된 것들은 대용량의 뭔가 행렬을 풀고 이것들을 뭔가 이퀘이션을 되게 쉽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뭐 공학수학 기초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두 번 미분한 것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 번 미분한 것들이 식이 간결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식을 간결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학적인 부담이 여기서는 좀 덜합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2차 시스템을 가지고 라플라스 도메인이라든가 루트로커스 근궤적을 보는 경우가 수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벡터, 스테이트 이퀘이션, 스테이트를 쓰는 방법론들이 조금 수월하고 간결합니다. 대신에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은요 몇 차로 되어 있든 간에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번 미분을 했기 때문에 2차 지금 여태 졸업생을 잠깐 만나고 왔더니 계속해서 발음이 꼬여서 얘의 경우에는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2차 미분 방정식 OD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 되겠는데 이 스테이트 벡터를 이용하는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전부 다 한 번밖에 미분을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얘의 경우에는 보시면 2차잖아요. 실제로 가속도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두 번 미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약간의 굉장히 특이한 방법론을 써서 문제를 전부 다 1차 시스템으로 미분을 한 번 한 형태로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을 이쪽에서 조금 더 쉽게 다루는 방법론이고요. 굉장히 과정이 쉽고 어이없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원래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방정식은 되게 특이한 방법을 써요. 뭐냐면 x 입장에서 보면 두 번 미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스테이트 벡터를 써서 x가 있지만 x뿐만 아니라 한 번 미분한 x 도트도 같이 스테이트 벡터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x, 이제 대문자 x로 표현하면 이건 전부 다 스테이트 벡터가 되겠고요. 그 안에 첫 번째 요소는 이게 x니까 x1, x2 이런 요소가 있을 것이고, 이게 그냥 x라고 하는 벡터의 엘리먼트 표시로 1, 2번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실제로 x1은 뭐냐? 위치에 해당하는 여기에 지금 있는 요 x죠. 위치에 해당하는 x를 하나 쓰고요. x2는 한번 미분해서 x 도트다 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x 벡터는, 상태 벡터는 x하고 x 도트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1은 x가 될 것이고 x2는 x 도트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식을 만든 다음에 보니까 x 도트는 뭐였지? x를 한번 미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x는 x1이니까 이제 x나 소문자로 되어 있는 x나 x 도트를 사용하지 않고 x2는 상태 벡터의 스테이트 벡터의 한 요소인데 x2는 x 도트이고 x 도트는 x1을 한번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x2는 x1을 한번 미분한 결과구나 라고 문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이상한 방법론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똑같이 따져서 만약에 뭔가 x1이 있고 x2가 있고 x3가 있다면 이걸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x 도트, x 두 번 미분한 가속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x3는 x를 두 번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x1 벡터를 두 번 미분한 것이자 또한 동시에 x2 속도를 한 번 미분한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x3는 두 번 미분을 했지만 x2를 한 번 미분했다로 차원을 하나 낮추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기법이 바로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에서 사용하는 주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뭔가 알듯 말듯 되게 야리꾸리한 방법을 쓰죠.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x는 x1, x2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x1은 위치 벡터라서 x가 들어가 있고 x2는 속도 벡터라서 x 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x1은 x가 될 것이고 x2는 x1을 한번 미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수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수식을 통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통째로 바꿔보면 자,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이 x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이 수식을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을 한 x 도트는 x1 도트, x2 도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 정의했던 이 수식 때문에 마커펜이 굴러가자. 스테이트 벡터 x를 미분을 하면 x 도트가 될 것이고 걔는 x1 도트, x2 도트가 되니까 x1 도트는 x 도트가 될 것이고 x2 도트는 가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가속도에 해당하는 걸 여기에 있는 수식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x2닷은 m으로 나눠주면 x2닷은 다 넘어가면 f 빼기 cx 도트 넘어가고 밑에 m 있어야 되겠죠. kx 넘어가서 마이너스 kx 되고 m이 붙겠죠. 그러면 x2닷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x나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걸 다 없애서 대문자로 되어 있는 형태로 문제를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x 도트는 x1 도트, x2 도트.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그대로 흘러오니까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까지 왔고 x 도트는 뭐에 해당해요? 소문자를 없애야 되니까 x 도트는 x2네. 이렇게 바뀌겠고요.
F는 그대로 여기 내비뒀습니다. X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n분의 C X 도트. X 도트는 뭔가요? X2죠. 여기 X2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 빼기 n분의 KX. X는 뭔가요? X1이죠. 이제는 소문자가 다 없어졌죠. 여기 있는 왼쪽과 여기 있는 오른쪽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X2도 있고 여기는 X1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트릭스 행렬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켜놓으면 X2만 위에는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01이 들어가서 이렇게 곱하면 위에는 X2만 남겠죠. 밑에는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C 각각 X1이 곱해지고 X2가 곱해져요. X2는 속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해줘야 되겠고 X1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 K, 스프링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F는 X1, X2가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놓으면 위에는 0, 밑에는 FT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뭔가 미분을 2번 한 것도 있고 3번 한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차수를 늘리면은 스테이트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되면서 왼쪽은 전부 다 x1 도트, x2 도트 한 번 미분한 수식만 왼쪽에 남겠고요. 오른쪽은 보니까 x1, x2 정리가 될 것이고 이 부분 무언가 행렬이기 때문에 이 행렬을 제가 A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x 도트는 얘가 x니까 A 곱하기 X 이렇게 나오고 0FT 하나의 벡터로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벡터는 U라고 붙였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은 뭔가 미분 방정식을 되게 복잡하게 느끼고 풀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에 정리하고 나니까 X 도트는 AX 플러스 U라고 하는 형태로 식이 굉장히 간결해져 있죠. 이게 바로 스테이트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사실은 이 안에는 한 번 미분한 거, 2번 미분한 거, 3번 미분한 거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걔들을 스테이트 벡터화해서 표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수식으로 보면은 그냥 얘는 x1의 도트, x2의 도트 해서 변수를 많이 써서 변수가 여기는 x밖에 없었지만 x밖에 없기 때문에 x를 한 번 미분, 2번 미분으로 표현했지만 여기는 변수를 x1, x2 해서 변수의 개수를 늘려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x2가 내부적으로 x를 한 번 미분한 거라는 걸 관심도 없고요. 무조건 하나의 x1, x2를 한 번 미분한 형태들로 수식을 간결화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되게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한 번 미분하고 행렬 또는 다른 함수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론이 바로 이 스테이트 방정식이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보시면은 이거 뭐 되게 뭐 별거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방법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론이고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느끼실 만한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그거를 한 번 미분한, 여기 보시면 한 번 미분했잖아요. 한 번 미분했는데 대신에 스테이트 벡터라고 하는 형태로 x1, x2, x3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들이 들어가겠죠. 어찌됐든 변수의 개수를 늘려가지고 차원을 한 번 미분한 형태들로 표현하는 기법을 바로 이 스테이트를 이용한 스테이트 방정식, 스테이트 이퀘이션 또는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의 방법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방법론이지만 변수의 개수를 x1, x2, x3로 늘리다 보니까 차수는 미분을 마치 한 번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굉장히 재밌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미분을 여러 번을 한 방정식을 다루지 않을 거고요. 한 번 미분한 이와 같은 형태들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방정식은 종류가 어떻게 미분이 되냐의 관계 때문에 x 도트는 ax 더하기 u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선형 방정식이죠. 여러분들이 mx2 cx 도트 플러스 kx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얘들은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치환해서 보시면은 ms 제곱 cs ks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는 x가 들어가고요. 이 녀석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고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x하고의 영향을 이렇게 받았다가 또는 s 빼기 s1 x는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얘네들은 선형 방정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선형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수식처럼 이 녀석이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수식은 선형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형이다라고 하는 것들 AX는 B 이거 선형이죠. AX 제곱은 B 이거 선형 아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X 값이 A에 따라서 B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표현되는 선형이 되겠고요. 제곱을 하게 되면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3학년 때도 배웠고 뭐 선형 대수 시간에도 배웠고 뭐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이렇게 표현이 되면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 얘는 선형입니다. 선형이 아닌 경우도 여기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비선형인 경우에는 x도트는 fxu 또는 x도트는 fx 플러스 u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 바로 비선형 스테이트 이퀘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미 몇 번 보셨는데요. 로보틱스에서 다루고 있는 MVG, 다 쓸게요. M 세타 도트, 투다, V 세타 도트, G 세타. 이게 비선형 방정식인 이유는 여기까지는 이게 만약 상수이면 선형일 텐데 여기에 세타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니까 이 자체도 비선형. 그다음에 여기는 세타 도트가 이렇게 따로 곱하고 숫자를 상수로 곱해서 더하기로 연결되지 않죠. 세타도 있고 세타 도트가 이렇게 로보틱스 풀어보시면 곱해지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비선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선형 수식에서 입력은 t일 텐데 그 관계는 플러스 u 관계로 u 안에 함수 아래 들어가 있지 않고 바깥에 더하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로봇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수식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겠고요. 이거보다 더 복잡해서 입력에 따라서 상태가 함수 관계로 표현되어야 되면 비선형 중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입력과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서로 별개 요소다 라고 하면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 수식이고요. 이 수식을 F가 0인 경우에 스프링이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잡아당긴 다음에 탁 하고 놓습니다. 그럼 얘는 흔들리면서 댐핑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에서 마찰들이 일어나서 실제로는 댐퍼가 없더라도 스프링끼리 마찰이 일어나서 결국은 멈춰버리겠죠. 그럼 여기는 X축은 시간축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는 X에 대해서 여기는 바로 X죠. X에 대해서만 그릴 겁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우리는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쓸 거기 때문에 X라고 하는 벡터는 X1, X2이고 실제로 내부는 X와 X 도트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위치와 속도라고 하는 컨셉으로 문제를 분해해서 볼 거고요. 이쪽 X축이 위치, 이쪽 X 도트가 속도로 표현하게 되면 방금 전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녀석은 이 스테이트, 위치 X1, 속도 X2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X1과 X2로 표현되어 있는 공간, 바로 상태 공간인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되겠고요. 이 공간 안에서 얘네의 거동을 그려보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마지막 지점이 어디로 가나요? 위치가 0이 되며 속도도 0인 곳으로 가서 수렴해서 결국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X축이 위치이고 Y축은 속도라서 위치와 속도가 마지막에 가면 0이 되는 부분, 굉장히 안정된 부분이죠. 모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 점에 가서 멈춰버립니다. 굉장히 안정된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축에 대해서 이 녀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러한 시간 관련된 타임 도메인 위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테이트 스페이스 위에서도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언가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나선형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가면 마지막에 속도도 0,
위치도 0이니까 모든 에너지를 잃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시간축 대비 갖고 있는 장점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자동적으로 배우실 때는 시간축에서 보다가 그 다음에는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주파수를 보다가 그것들도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는 상태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문제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제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라플라스 도메인보다도 이 상태 공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법론을 이제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재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태 공간을 처음 봤기 때문에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EXMS에 보시면은 매스와 스프링만 있어요. 댐퍼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띠용 무한히 흔들리겠죠. 사인 파형 그리면서 얘가 이렇게 흔들릴 텐데 수직은 이와 같을 것이고요. 이때 이쪽은 시간축이고 이거는 현재 위치만 있는데 스테이트 벡터 x1, x2 그리고 실제로는 x라고 하는 위치 변화, 그 다음에 여기는 속도 변화,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랑 컨셉이 달라졌죠. 여기는 위치가 있고 여기는 속도가 있어서 뭐 컨셉은 똑같습니다만 결과가 달라졌죠. 위치, 속도가 있는데 얘가 무한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얘는 뺑글뺑글 돌고만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처음에 X는 1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을 잡아당긴 다음에 탁 놓으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스프링을 1로 잡아당겼으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그리고 얘를 탁 놓으면 탄성 에너지는 최대에 있고, 그러니까 즉 X 그 변이가 최대에 있고 얘가 중간 지점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요 중간 지점이요. 요 중간을 통할 때 어떻게 돼요? 속도가 제일 빨라지겠죠. 그리고는 속도가 점점점 스프링 때문에 감속돼서 여기에 오면 속도가 0이 되겠죠. 그 과정이 여기에 명확하게 보입니다. 요 시작점은 어디냐면 속도는 현재 0이고요. 위치만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이고 이게 속도이기 때문에 1이고 속도는 0인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치가 0인 지점에 오면 속도가 제일 빠르죠. 위치가 0인 지점에 오면 속도가 마이너스 파트 쪽으로 가장 빠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면서 이 끝단에 오죠. 끝단은 속도가 0이어야 되죠. 바로 이 라인에 있어야 되고 위치는 가장 멀리 와 있습니다. 아까 원점에서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음수 쪽으로 가장 멀리 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동작한 다음에 얘는 이렇게 뱅글뱅글 이 궤적대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실 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에 투영을 시킨다고 보면 여기가 이렇게 오고요. 요 지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오겠고 여기 이렇게 올 겁니다. 그리고 요 올라가는 녀석이 이쪽 지점에 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투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mx2 플러스 kx는 0이라고 하는 수식은 이 궤적이 정확하게 동그라미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겠죠. 근데 얘가 에너지를 잃는 댐퍼가 추가가 되면 이 플롯은 점점점 작아지겠고요. 여기는 완벽한 원을 그리고 있는데 댐핑이 추가가 되니까 이 녀석은 이제 이 궤적을 완벽하게 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원자 핵과 원자의 도는 운동을 보면 얘들은 연구기관이잖아요. 계속해서 원자 내부에 원자 핵과 전자가 있죠.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완벽한 원운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죠.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가 투입되면 얘들이 갑자기 점프를 하면서 바깥 궤적을 돌게 되는 게 전자 궤도하고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화학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화학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완벽한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이쪽 축은 제가 얘기를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수식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그 다음에 스프링에 의한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제곱
얘네들의 수식의 합이 계속해서 일정한 것이고, 예,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 예, 이거 서로 지워주고 v는 한번 미분해서 mv v 도트 플러스 kx x 도트. x 도트는 v하고 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사라져서 최종 수식은 mx2 플러스 kx는 0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탄성 에너지 두 개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완벽한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탄성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x니까 2분의 1 kx 제곱. 이쪽은 속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v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예,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일정해야 되는데 m도 1이고 k도 1이라고 하고 2분의 1을 떼어버리고 나면 그림이 뭐가 남아요? v 제곱 더하기 x 제곱은 c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얘가 x축, 얘가 y 제곱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y 제곱 더하기 x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쪽 축이 x고 이쪽 축이 v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그리죠. 그러면 이 스테이트 방정식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네.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으면 얘는 동그라미를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네? 마지널리 안정한, 마지널리 스테이블한 상태예요. 원점으로 파고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 상태에서 궤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마지널리, 마진, 아마 여러분들 자동차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진이에요. 여유가 있는, 예, 안정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팅 하고 누가 치면은, 예, 조금 에너지가 깎일 수도 있겠고, 에너지가 투입되면 또 바깥쪽으로 가서 뱅글뱅글 돌겠죠. 자, 근데 여기에 댐핑이 투입이 되면 이 궤도보다 에너지가 이제 보존이 되지 않겠죠. 이 부분에 있으면 탄성 에너지가 제일 큰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댐핑이 있으면 에너지가 깎여 나가니까 운동 에너지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지 못하고 이쪽에 가겠죠. 운동 에너지가 다시 탄성 에너지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깎아먹으니까, 예, 나선형을 그리면서 최종적으로, 예, 가운데 들어가서 수렴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V까지 오면 좋겠는데 이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가 크겠죠. 여기까지 오거나 여기까지 오면 탄성 에너지가 제일 클 텐데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다 보니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은, 예, 콘스탄트 하지 못하고 이 값이 작아지게 되는, 콘스탄트 하지 않으면 넌 컨서버티브 비보존력이 있기 때문이죠. 컨서버티브, 네, 비보존력이 있다. 즉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으면서 원래 완벽한 동그라미가 점점 좀 작아지면서, 예, 나선형을 그리면서 수렴이 들어갑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트 방정식의 그림들, 스테이트 플롯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제어는 이게 빨리 에너지를 소비해서 빨리 수렴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어 그리면 지금 얘는 보면은 이거 수렴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이런 생각이 들겠고요. 또 다른 그림을 그려봤더니 확 하고 수렴을 했다면 골뱅이로, 예, 얘는 댐핑을 잘 먹었네 라는 생각이 들죠. 에너지가 빨리빨리 깎이면서 원점에 수렴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천천히 에너지가 깎이면서 수렴했고요. 이렇게 수렴을 한다면 얘는 에너지를 굉장히 빨리 소비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극단적인 에너지 소비가 있다면 얘가 이렇게 수렴을 하면 이건 댐핑이 엄청 세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스테이트 플롯들이 직관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만큼 소비하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은 비선형 제어에서는 리아프노프라는 분이 만드셨던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뭐 정말로 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